불교 장례식도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불구토 상조는 장례 포교사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다림으로 고인을 축원하며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잡하고 불편하던데 불국토 상조는 어떤가요? 가입 양도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 문의 1577-7675. 그러면 매달릴 게 없다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거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고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자, 덧없는 것에 매달리거나 애달퍼하지 않는다. 집착하던 대상을 놓아버릴 수가 있다. 자, 놓아버리니까 자유로울 수가 있다. 고통에서 해방되어 치유될 수 있다. 인도에서는요, 원숭이를 농작물 잘 익어 있는 농작물 수십 마리의 원숭이 떼들이 막 와가지고 막 곡식을 해치고 그 수확 직전에 있는 그 농작물들을 막 해치 엄청난 피해를 줄 때 주는 거를 어떻게 이제 잡느냐 하면 진짜 그 참 지혜롭게 잡아요. 이 코코넛 그 야자 그 열매 있잖아요. 코코넛 이만한 씨가 커요. 그 구형을 안에 둘펴 있어요. 그 속에다가 바나나를 이렇게 딱 그리고 거기다 이제 바나나 복판에다가 철사를 끼워가지고 양짝에 이렇게 코코넛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는 구멍이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놓고 요걸 이렇게 딱 걸어놔요. 그러면 그 구멍을 요만큼 조만한 뚫어요. 원숭이 요렇게 하면 싹 들어가요. 오므리가 하면 싹 들어가요 안에. 그러니까 바나나를 딱 쥐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이 바나나를 안 놓으면 이게 손이 걸려가 안 나와요. 놓으면 나와요 이게. 이 어리석은 이 원숭이는 꽤가 많은 원숭이가 이제 잡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이거를 놓으면 손이 나온다, 자유로워지고 도망갈 수 있다는 이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집착에 매달린 지금 이 바나나에 쥐고 있는 이거. 그래서 원숭이를 잡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든 비극들은 모두 놓지 못함에 있다. 매달려 있다. 집착에 매달려 있다. 이게 비극을 만드는, 괴로움을 만드는 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집착하는 대상을 내려놓으면 치유가 되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복으로 가는 마음 훈련, 이거는 제가 만들어본 행복 6계명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제가 한 2010년 초반경에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년간 근무력증이라고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게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면역계 장애가 생겨가지고 기운을 못 차요. 일어서서 누웠다가 일어나지도 잘 못하고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행복이 뭘까? 정말 이래가지고 인생 눈도 못 떴거든요. 눈도 못 뜨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한 2년간. 그래서 행복한 삶이 뭘까? 내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는 행복론에 관한 책을 꽤 많이 좀 읽어본 셈이에요. 그렇게 했다 많이 섭렵한 건 아니지만은 이 고대 히랍의 그 대표적인 행복론 저자인 세네카의 행복론이라고 있습니다. 감명을 많이 받았던. 고대 사람들이요 정말 현명했던 것 같아요. 순수하고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 세네카 행복론이 저한테 굉장히 갖다 준 값어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현대 뛰어난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 이 러셀의 행복론, 행복 정복이라고 하는 행복의 정복인가, The Conquer of Happiness, 행복의 정복인가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영어책으로 아주 작은 책인데 그것도 이제 읽어보고, 달라일라마의 행복론도 여러 개 읽어보고, 그때 또 우리 불교 측에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비롯해 법정
수필을 꽤 많이 읽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쭉 보고 여러 개를 이제 읽어보고 거기서 어떤 공통점이 없을까.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은데 어디서 오류가 일어나는가? 예? 뭐가 오류를 일으키면 행복해지지 않고 불행으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본 것인데 첫째 제일 중요한 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필요하게 감정을 억누르거나 우리 감정을 억누르면 병 생긴다는 거 들어봤죠? 감정을 억누르면 참으면 병 생긴다는 거.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 참으려 진짜 100개면 못 이룰 게 없다 그러는데 그는 그 시절에 대가족들이 막 그냥 사는데 지방방송이 막 너무 많고 막 사람마다 생각을 막 지멋대로 해버리고 하면 정말 시끄러워 못 살아요. 그 민주주의 훈련도 안 돼 있고 하니까 권위주의 부과장 하니까 어른이 감을 한번 꽥 찔러보면 다 조용해지잖아요. 그래 감정 표현도 하고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특히 아녀자들은 주장을 내놓으면 안 돼. 아녀자들은. 자, 이 시어머니 앞에서는 지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며느리 치고 시어머니 잔소리에 구박에 뭐 속병 없는 며느리가 없고 정말 막 내 가슴 내죽거든. 우리 할머니 하는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가슴을 막 두들기면서 내 가슴이 막 내가 죽거든 열어봐라 막 시커멓게 썩어 있을 거라고 그런 말을 어릴 때 무슨 뜻이 많이 들고 막 화나시면 막 가슴을 두들기고 그래가 어른이 그 노인이 막걸리 한 잔씩 좌시고 하면 그만 기분이 좋아지시고 이런 걸 내가 봤어요. 그때부터 한국인의 독특한 병이 화병이라는 거. 어린 마음에도 화를 참으면. 근데 연인들은 누가 호소할 데가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바로 그래 대표적인 요조숙녀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개화를 빨리 하셔가지고 그 바로 이제 시골에 우리 집에서 서울로 가셔가지고 판사를 하셨거든. 그때 구한말에 대한제국 시대 판사를 했거든. 학교를 다 서당 공부할 다른 분들은 다 할 때 서울로 가셔가지고 신식 개명한 학교 보성 법률 전문 학교를 가지고 그래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그러고 판사해가지고 저 한경도 판사도 하고 뭐 땡기시니까 그걸 해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가 합방이 됐어요. 1990년 외놈들은 나라 뺏겼어요.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판사를 일본 놈 밑에 판사를 한다 그러면서 판사를 집어 던져버리고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도 대도시에 가서 변호사를 하니 우리 할머니 시골에서 시어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그래 아버지는 37에 낳았을 정도니까 그 당시에 20대 미만 시집가고 결혼하고 하시는데 혼자 독서 공부하신 거죠. 보면 그렇게 감정을 많이 참 이렇게 사귀고 막 참고 그렇게 하시는 전형적인 여조숙녀예요. 그래서 그 할머님의 나는 내가 할아버지가 환갑에 내가 낳았다고 해서 이름을 갑자가 붙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맏손자거든 또 거기다가 맞이고. 그러니까 이제 난 할머니하고 주로 같이 있었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또 내가 심리학을 하면서 감정을 억압하면 이게 제일 큰 병이 생기구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 이게 마음챙김, 명상이에요. 이걸 남한테 호소할 수 없는 내 스스로 알고 표현하는 거. 이게 명상은 내가 내 감정을 살피는 내 감각을 살피고 내 생각을 살피고 남이 살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펴. 그런데 옛날에 양반이 아니고 보통 서민들은요, 이런 표현 같은 걸 억압하지 않았어요. 막 막말하고 욕하고 쌍욕하고 그저 뭐 타령도 하고 육자배기 하고 뭐 이렇게 뭐 농사 일하면서 막 농요를 부르면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감정 표현의 그 말들이 참 많은 거예요. 억압하는 거 말. 그런데 양반가의 이제 청청시야에 있는 그 아녀다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억제하고 표현을 삼가하고 그러니까 감정 상처를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감정 억압이 없어요. 너무 억압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억압이 없어. 그러니까 이 뭐 여자들도 요즘엔 너무 막 막말 막 하고 막 옛날 그 1세기 전 그 아내자라 비해 보면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표현이. 근데 오히려 이제 이 분노 조절 장애, 감정 표현을 너무 자유롭게 해서 오히려 그 다른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도발할 수 있고 또 이제 배려하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조절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필요하게 감정을 억제한다는, 너무 지나치게 억제한다는 이 말이고, 이거를 왜곡하지 말고 적절하게 표현하란 말은 조절을 해서 적절한 선까지 표현해라. 남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자기가 적절하게 자유롭게 좀 표현하는 것이 정신 건강상, 신체 건강상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평소에 이런 훈련이 돼 있어요. 너무 많이 표현하는 건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모든 게 이제 참 자유로운 시대가 됐으니까 적절하다고 하는 이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한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억압을 해도 안 좋고 지나치게 해도 안 좋고 적절하고 중도 서라 하는 거. 그게 이제 행복으로 가는 첫 관문이다. 두 번째는 행복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객관적인 걸로 생각해요. 행복은 우리의 정신적인 현상이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건데 마치 이게 무슨 객관적으로 점수 매길 수 있는 것처럼 행복 점수.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파트 50평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 30평에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자동차 1200cc 타는 사람보다 2000cc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또 잔고가 100만 원 있는 사람보다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런 게 이게 문제라. 이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가장 간디라든지 또는 그 달라일라마라든지 또는 데이빗 소로라든지 또는 법정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무소유다. 그런데 객관적인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주관적인 행복. 가장 넉넉하고 자유롭고 매달리지 않고 영혼이 자유로운 거예요. 수필 하나 일씩 읽어봐요.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들인가. 그런데 50평에 매달린 사람은 그 다음에 60평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60평 앞에는 기가 팍 주고 있거든. 네? 그죠? 행복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게 아니야. 끊임없어. 그 종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다. 객관적인 점수로 또는 숫자로 행복의 정도를 매기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제가 한 강의 시간에 한 말씀 드렸죠. 그 중남미의 그 바나마 운하가 있는 그 나라, 그 바로 위에가 코스타리카거든요. 근데 코스타리카 벗어나 버리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무슨 이런 나라가 가장 막 못 살고 막 불균형이 많고 이래서 거기서 도망 와가지고 지금 멕시코를 거쳐가요. 텍사스로 이제 그 멕시코 국경을 건너서 아리조나로 또 캘리포니아로 막 넘어오려는 어린애들 데리고 막 큰 가족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세계 제일 행복한 나라, 코스타리카라는 나라. 이 나라는 그 환경이 가장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그런 물질적인 욕망에 안 빠져들도록 그 바닷가에 해저 유전이 큰 게 있는데 오염이 일어난다면 안 뚫는 거예요. 그냥 유전은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연의 수력하고 풍력하고 이걸로 해서 충분히 그 에너지를 작업을 하고 있고, 국토의 한 30% 이상을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환경 보존 지역으로, 세계 생태 관광의 보고에 거기가 나비 무슨 이런 거 벌레 이런 거 앉아. 그러니까 이 행복한 나라.
그리고 이제 그 조사에 의하면 신경제재단을 영국에서는 신경제재단이라는 데서 한 조사인데 세계에서 행복지수 가장 권위 있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미니카 가는 나라, 자마이카 가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쿠바 뭐 이런 나라가 행복 그 지수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부탄은 지금은 그 좀 떨어져서 옛날에는 1등이었는데 지금 16인가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경제 개방을 해가지고 텔레비도 넣고 해가지고 견물생심이 생겨가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0등 안에 들어가는 국가가 전 세계 6등인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정말 부러운 나라예요. 제가 베트남을 2번이나 가봤는데 그거 보세요. 우리가 이 주관적인 거예요. 그 미국 같은 나라는 5만 불, 3만 불, 그 온갖 그 자원이 다 있고 뭐 온갖 부가 다 있어도 평균 수명이 그리스보다 월등 적다. 그리스 물가 부도가 났는데도 그건 즐겁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행복의 개념을 우리 달리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스로 재미있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에 몰두한다는 거. 자, 이 스스로 모두 사람마다 다 스스로 재미있어 하는 게 달라요. 재미있고 재미만 있으면 안 돼. 의미가 있어야 돼. 의미. 하는 일이 그 의미가 있고 재미있어야 돼. 그 일에 몰두하라.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야. 저절로 행복해.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그런데 의미 없는 일을 재미만 있다 하면 그거는 별로예요. 마약을 찔러서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도박을 해서 재미일 수가 있는데 그건 자기를 썩히는 거죠. 그죠? 알코올 마셔도 재밌죠. 즐겁긴 하죠. 아니 그거 많이 먹어봐야 큰일 나. 어? 의미 없잖아. 그지? 그래 스스로 여러분 찾아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순하게 더욱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이건 데이비드 소로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책에도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복잡한 거 싫어요. 복잡한 거. 쉽게 말할 수는 쉽게 말해야 되고 책도 저는 굉장히 쉽게 쓰려고 애를 써요. 뭐 내가 좀 아는 건 뭐 이만큼 있다 하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좀 풀어가 더 쉽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몰라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어떤 사람 책을 보면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좀 쉽게 풀면 좋을 텐데 사는 것도 그렇게 살아요. 쉽게 살아요. 쉽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형식 절차 대폭 수정하고 말도 좀 뭐 현란한 말도 좀 집어넣지 말고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게 가장 명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다음 심신을 수련해야 돼요. 심신을 행복하려면 그것이 뭐냐? 예전 부지런히 명상하고 부지런히 운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매사 좀 감사하고 만족해야 할 줄 알고 멈춰 설 자리를 알아라. 이렇게 사는 거는 지금 좀 얘기하는 건 하나도 어려운 거 없죠? 실천하는데 어려운 게 뭐 있어요, 여기? 이게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뭐 박사 따라한 말도 없고 돈을 많이 벌어가 뭐 하락하는 것도 없고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동물들은 의사 없이 잘 살잖아요. 예?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그죠? 쓸데없는 거 막 저장 안 하고 쓸데없는 탐 안 내고 쓸데없는 집 궁궐 같은 집 안 짓고 자연의 순응에 살아가니까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1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